자, 우리 이제 입시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제 올해의 대학 입시 환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 2005년생들 맞죠? 예, 우리 2004년생? 5년생. 예. 2005년생들은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숫자가 적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희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적게 태어났느냐? 여러분들의 1년 선배에 비해서 우리가 25,000명 정도가 덜 태어났는데요. 이거는 서연고 서성안의 모집 인원이 23,000명이라는 것을 가정하면 지금 2005년생들에게는 서연고 서성안이 하나씩 더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모든 대학들이 그 합격선의 여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선이 굉장히 좀 낮아지는, 거꾸로 얘기하면 대학 가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그런 학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1학년 학생들은 무려 58,000명이 더 태어났어요. 얘네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황금돼지라고 해서 아주 그 부모님들이 띠에 맞춰서 낳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돼지의 기운에 평생 경쟁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또다시 공부하는 일이 있으면 이 아이들하고 경쟁하게 되니까 이것을 좀 피하셔야 되겠죠. 결국 이제 24,000명의 숫자가 서연고의 숫자라고 감안한다면 58,000명의 숫자니까 지금 2007년생들은 서연고 서성안이 2개씩 없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보시면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6월 모의평가 접수자 현황인데, 얼마 전에 우리 시험도 받고 그다음에 성적표도 받았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꾸준히 재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졸업생의 숫자가 올해 들어서 급격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생들이 적게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2004년생들이 재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대학을 업그레이드 시켜보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졸업생의 경우에 이미 그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전형들로 평가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 재수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다시 평가받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결국 이제 이 친구들은 논술과 정시를 통해서 진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학생들은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과 그리고 대학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세운다면 이 무시무시한 재수생들을 피하면서 좋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의 대학에 집중적으로 진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인구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의 경쟁률이 점점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아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서울 수도권 지역의 대학을 진학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점은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이 비슷하다는 거죠. 전형별로 한번 모집 인원을 보면은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는 전형이 되고요. 전국의 44.8%. 반면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 플러스 여러 활동들 같이 넣어서 교과 세트, 종합 의견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들어가는 건데 23%를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논술은 3.3, 그리고 정시 전형은 19%를 뽑고 있어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내신 성적으로 대학 가는 것이 일반적이구나. 난 내신이 이번엔 좀 안 좋은데 이번 생애에는 난 대학 가기 글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 쪽의 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죠. 그 가운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15개 주요 대학은 선호도가 가장 높은 대학들이에요. 이 선호도가 가장 높은 대학들의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교과 전형이 분명히 전국적으로는 44%라고 했는데 11%밖에 안 되죠.
그러면 어디가 좀 많은가? 종합전형이 33.8%, 논술은 전국적으로는 3.3%였는데 서울권 대학은 8.4%였고요. 정시가 좀 많아요. 정시가 39%. 그러니까 수시에서 뽑지 못하면 정시로 모집인원을 넘겨야 되는데 그 모집인원 넘겼을 때 한 10% 정도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정시로 뽑는 인원이 거의 절반 정도가 된다. 여기에는 농어촌 전형도 정시에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수능을 통해서 뽑는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지역인재 자격이 있죠.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이제 지역인재 자격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뒤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올해 이제 수시 일정을 보시면 9월 15일이 이제 수시 전형 접수 마감일입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죠. 11일부터 15일까지 중에 3일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11일 날 접수 시작한 학교는 3일이니까 11일, 12일, 13일 날 접수 마감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12일 날 접수 시작한 학교는 14일 날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마감 일자가 대학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심지어 마감 시간도 다 달라요. 어떤 대학은 5시 마감, 어떤 대학은 6시 마감, 어떤 대학은 그날 밤 12시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마감 시간 이런 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죠. 과거에 선생님 학교에 그때 당시에는 2시 마감 대학이 있었는데 선생님 학교에 학생이 저랑 상담을 하고 경희대학교를 한번 써봐라. 좋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집에 가서 원서를 써라 했는데 이 친구가 2시 마감인 줄 모르고 낮잠을 자다가 깨보니까 이미 3시가 넘었어요. 원서 접수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전화가 왔고 어떻게 할까요? 막 당황해서 전화가 왔고,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이 학생 점수에 맞는 학교를 찾아보니까 저 대구 교대가 아직까지 접수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교대라도 쓸래? 했더니 좋대요. 그래서 그 친구 대구 교대를 썼고, 그 친구는 낮잠 한 번으로 인생이 경희대에서 대구 교대로 가면서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감 시간 하나가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그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충원 합격, 그러니까 수시에서 6군데를 지원하다 보니까 한 군데만 등록해야 되잖아. 6군데 다 합격해도. 그러다 보면 비어있는, 그러니까 합격자를 배출했지만 그 합격자가 다른 대학으로 도망가서 그 다음 학생을 추가로 합격시켜야 되는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충원 합격이라고 하는데, 충원 합격도 영원히 충원 합격시키는 게 아니라 12월 28일 6시까지 마감을 해서 합격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입시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첨단학과가 많이 늘었습니다. 첨단학과. 그러니까 반도체, 전자, 전기, 통신, AI,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이런 쪽에 관련한 첨단학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2005년생이 가장 적게 태어났다. 그만큼 2005년생들의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데 거기에 대학의 모집 인원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학 못 들어가면 여러분들 굉장히 후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첨단학과들을 보시면 반도체, 인공지능 이렇게 주요 대학들 중심으로 첨단학과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거고, 그럼 나는 공부를 저렇게까지 잘하지 못하고 저 정도까지 대학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이 상위권 대학에서 합격생들이 많이 빠져나가면 그 여파가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으로 가면서 합격선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도체 학과 같은 경우는 올해 이 스트 대학들도 다 뽑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첨단학과의 수요가 올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는데 수시 합격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 뭐냐? 일단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있고, 또 우리가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나중에 합격자 통보가 왔을 때 화면에 자신의 주민번호와 수험번호를 딱 입력하면 합격했을 때 이런 화면이 뜹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화면이 떠요. 뭐 떨어졌을 때는 불합격입니다. 이런 화면도 뜨고, 과거에 충남에 있는 어떤 대학은 사랑합니다. 불합격입니다. 이런 것도 썼었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가 합격 되어 있죠. 추가 합격. 자, 입시의 최고는 뭐냐? 추가 합격입니다. 추가 합격. 왜 추가 합격이냐? 수시는 6번 쓰고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수시 6번 쓰는 거 알고 있죠? 정시 몇 번? 3번까지 쓴다. 근데 어떤 친구가 전문대를 7개 썼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전문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인데, 내가 공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했어. 그리고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보니까 한 서울대 갈 성적이 나왔어요. 공군사관학교 포기하고 서울대 정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좀 보시면 4번째 보세요. 특수대학 수시 합격 정시 지원 가능. 여기서 말하는 특수대학이 어딜까요?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사관학교, 경찰대학, 그 다음에 한국예술종합대학, 이런 대학들, 특수대학들은 수시에 합격해도 정시에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시 6회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보면은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수시 6회, 정시 3회, 수시 합격, 정시 지원 불가, 반대로 일부 대학은 가능. 요건데 중요한 건 이제 수시 6개를 쓴단 말이에요. 6개를 썼을 때 우리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6개는 고르게 써야 돼요. 6개를 어떻게 쓰느냐? 안정권만 써도 안 되고 너무 상향만 써도 안 되고 이것이 골고루 배치가 돼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선생님 학교에 2.5등급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갖고 있었던 이과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좀 쫄았어. 그래가지고 국민대학교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국민대학교도 붙을까 말까 하다라는 판단이 서서 이 친구가 국민대학교를 넣고, 주변에서 야, 국민대학이랑 비슷한 숭실대학도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숭실대학도 넣었어요. 야, 국민대 숭실대를 넣었으니 역시 성적대가 비슷한 세종대도 넣어서 혹시 셋 중에 하나 붙으면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3군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3군데 넣고 나니까 또 불안한 거야. 여기 셋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합격선이 낮은 광운, 명지, 가톨릭 이렇게 하나 넣자 해서 6개를 넣었는데 놀랍게도 6군데를 다 붙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다 붙은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해야죠. 그 중에 한 대학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할 때 돼서 이 친구가 학교에 와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6개의 대학을 어디를 등록을 하든 어디가 좀 더 좋고 어디가 좀 더 낫고 하는 개념이 없을 만큼 비슷한 대학이 6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국민대학을 다니면서 반수처럼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1년 전에 학생부 생활기록부가 있으니까 그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떨어져도 좋다라는 심정으로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넣었는데 결국 그 경희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1년 만에.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면 돼? 차라리 재학생일 때 6개의 카드 중에 하나는 경희대를 넣고 나머지 대학들은 적정선과 하한선을 만들어서 썼으면 1년 먼저 그 대학을 다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잡을 때, 이렇게 상향선 또는 하향선을 잡을 때 뭐가 중요하냐? 수시에 내가 어느 대학에 합격했는데 수능을 보니까 너무 잘 나왔어. 이러면은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능 성적의 최고점이 뭐고, 거기에 의해서 내가 정시를 쓴다면 어디쯤 쓸 수 있다 해가지고 정시 최상향급을 기준으로 두고 그것보다 좀 더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결국 3월, 4월,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그리고 앞으로 볼 9월 모의고사 같은 이 모의고사와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시 예상선,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대체로 또 모의고사 성적으로 분석할 때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또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저 똑같은 성적이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고 3월 달에 나타났던 성적이 점점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때 97%의 100분위를 보여준 학생, 그런데 6월 모의고사 가서 92%가 됐어요. 평백이. 그러면 쭉 보시면 그 수능에서는 결국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를 지키는 수준, 그러니까 3월까지 회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모든 성적대에서 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저 97%는 워낙 높은 성적이니까 떨어진다고 하지만 지금 67%, 낮진 않지만 67%도 떨어질 곳이 있어요. 찾아가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떨어진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97%면 정시로 갔을 때 서연고급에 해당이 되는 수준인데 92%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급에 해당하는 성적이에요. 그래서 수시에서 이 친구가 나는 97%야 라고 생각해서 원서를 6개를 쓰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건동 쪽의 대학을 정시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대학을 만약에 고르게 지원을 한다면 수시에서 어느 정도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나은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0%대가 서울권의 마지노선이 해당되는데 이 친구도 이제 수도권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조금 더 낮은 수준의 대학 내지는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높은 대학을 찾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마지노선인데 역시 이제 비수도권을 갈 수도 있는 수준으로 수능 성적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대학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6월과 9월 모의고사에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전국연합학력평가라는 시험이 있고 모의수능평가라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의고사가 똑같은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3월 달에 본 시험은 전국연합이고 6월에 본 시험은 모의수능평가예요. 뭐가 다를까요? 출제 기관이 다르고 응시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출제 기관은 전국연합은 교육청 출제고 모의수능은 수능이 출제되는 교육과정 평가원 출제고 전국연합은 고3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모의수능은 신청자 모두가 그래서 재수생들도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전국연합평가하고 모의수능 또는 수능하고 차이가 많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 보시면 지금 다른 건 괜찮아. 국어나 나머지는 괜찮은데 지금 수학 한번 보실까요? 수학이 58점입니다. 전국연합에서. 즉 재학생들끼리 본 시험에서 58점인데 등급이 3등급이에요. 그럼 학생이 스스로 나는 수학 3등급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수능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 수능에 가면은 58은 지금 여기 4등급에 걸려있죠. 얘는 4등급인 거야. 그러니까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내가 똑같은 수준의 수능 성적이 나오면 등급은 떨어질 수 있다. 왜? 위쪽으로 그 상위권 재수생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대학 원서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의 경우에 소신껏 자신이 원하는 전공만 찾으시면 돼요.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도 지금 합격선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인데 자 보세요. 모집 인원 다 보시고 맨 끝에 합격 컷. 자 산업경영공학 보니까 몇 등급이다? 8.8등급. 8.8등급 맞기가 엄청 어려운 거 아시죠? 8.8등급이면 성적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9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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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등급. 이게 바로 8.8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서 하위 4% 안에 드는 대단한 학생이 가는 곳이 바로 여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전문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본인이 가장 가고 싶은 학과에 소신껏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수능을 끝까지 준비해서 4년제 내지는 전문대는 최후의 보루로 놓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학의 목표를 세울 것이냐, 전공의 목표를 세울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공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동안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특정한 전공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춘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원서를 쓸 때는 주저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때 만들었던 그런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의 그 전공들은 대부분 인기가 좋은 학과들이니까. 그래서 원서를 쓰실 때는 그 인기 좋은 특정 학과도 중요하지만 6장의 카드니까 그 가운데 일부 카드는 유사학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공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목표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 세 번째 보시면 대학에 요즘에 각 대학들이 부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은 말 그대로 부전공인 거고 복수전공은 학위가 2개가 나오는 거고 전과는 내가 예를 들어 국문과를 들어갔다가 2학년 때 경영학과로 과를 옮기는 거예요. 그 전과도 요즘에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전과가 안 되는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와 성균관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이 지금 전과가 허용되어 있으니까 이런 전과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로에 맞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생명공학을 목표로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동물자원, 식물자원, 식품영양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로에 대한 너무 구체적인 학과보다는 계열적인 방향이 맞으면 된다. 그래서 학과를 좀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6장의 카드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형별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가긴 하는데 내신 성적이 50% 이상 반영되는 전형을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면접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서류평가가 일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보통은 교과 100% 또는 출결봉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면접으로 뽑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류평가를 통해서 뽑는 건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목포대, 부산대, 성균관대 이들 대학은 내신 성적 일부와 그다음에 교과 세트까지 보고 선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대학마다 반영하는 과목이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하면은 무조건 나는 내신 4등급이야. 아니에요. 그 자세히 보면 어떤 대학에서는 4등급 평가가 아니고 반영하지 않는 과목들이 있고 반영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4등급이라도 어떤 대학에 지원했을 때 2.5등급으로 환산이 되고 또 어떤 대학에 지원했을 때 5등급으로 환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지금 4개 대학만 예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4개 대학 안에서도 어떤 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 반영한 반면에 고려대, 성균관대는 전 과목, 외대는 국수영사, 그러니까 문과는 국수영사, 이과는 국수영과 반영하는 과목이 다 다르죠. 특히 외대 같은 경우에는 또 평가할 때 90점이 나오면 그것을 1등급으로 환산해주는 또 이런 방식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상위권으로 갈수록 전 과목 반영을 많이 하고 중위권으로 갈수록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과를 반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성적을 집어넣으면 지금 보시면 이 학생을 보시면 K대학에서는 3등 평가를 받고 있는데 환산점이 G대학에서는 7등, F하고 S대학에서는 1등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것은 이 학생이 특정 교과를 잘 못했는데 특정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평가가 낮지만 그 특정 교과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으로 가는 순간 이렇게 1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자기에게 맞는 학과를 지원하셔야 되겠고, 자,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하는 대학인데 이런 대학들은 그 교과목을 많이 반영하지 않아요. 10과목 이렇게만 반영을 하는 대학인데 그래서 가부터 라까지 모두 동점이 나왔죠. 1등급 동점이 나왔어요. 이럴 때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그 서류평가의 내용을 좀 보셔야 되고 전년도에 동국대학에서 공개한 서류평가의 기준이라든가 합격한 애들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또는 이제 동점자 처리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동점이면 뭐 수학 성적이 높은 친구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영어 뭐 이런 식으로 대학마다 동점자 처리 기준이 있으니까 모집 요강을 여러분
교실에 있는 모집 요강이 그냥 널브러져 있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쯤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거기에 틈새와 갈만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여기 있겠죠. 그냥 당연히 연고대에 쓸 친구들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은 올해 바뀐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 연대와 고대가 동일하게 교과 전형은 추천으로 붙고 그다음에 종합 전형은 학생이 자유롭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추천을 받을 경우 연고대는 추천을 받을 경우 종합 전형을 지원할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선이 어떻게 되느냐? 합격선을 보시면 지금 여기 일반적인 이제 일반 전형의 합격선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제 전형이 3개가 있어요. 농어촌, 고른기회, 지역인재 전형이 이 영월군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3개의 전형이거든요. 물론 중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도시 쪽에 있는 도심 쪽에 있는 고등학교에 잠깐이라도 단 하루라도 전학 갔다가 온 친구가 있다면 해당이 안 되겠지만 여기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요 3개 전형이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3 전형을 보시면 일단 의치안 같은 경우도 보통 일반 전형 학생들이 1.3등급 안쪽에 들어가야만 합격하는 반면에 지역인재 같은 경우 1.7등급, 1.8등급까지도 합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보다 더 낮게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의대는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또 변수가 존재하지만 그리고 합격선도 지금 홍익대를 보시면 2.4 일반 전형들이 2.4에서 2.6인데 지금 여기 이쪽 고른기회 전형은 오히려 또 높게 나타나죠. 그것은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고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격선은 같은 급의 대학에서는 한 0.5에서 1등급 정도 낮게 형성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농어촌 전형하고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2등급 대 학생들, 특히 2등급 대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그 조카는 2.9등급인데 2.9등급의 농어촌 전형에 해당되는 친구였는데 그 한동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가천대학교하고 그 경기대 호텔경영학과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2점대 후반이라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신다면 서울권에 안정적으로 입학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형이 복잡할수록 합격선이 낮아져요. 지금 명지대학교의 면접형과 그냥 일반형, 그러니까 면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일반적인 전형의 합격선이 2등급대인데 면접이 있는 전형은 1등급 정도 또 낮아지죠. 그래서 전형이 복잡해질수록 합격선이 또 낮아지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올해까지만 있는데 면접은 이렇게 제시문을 읽고 교수님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과별로 어떤 질문들을 다 줍니다. 특히 이 지역 소재 대학들은 면접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남학생들 면접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남녀 학생들을 모두 지도를 하다 보면 여학생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것처럼 자기의 페이스로 유도해서 면접 답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반면에 남학생들은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몇 번 질문을 하면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과 전형은 일단 전년도 합격생의 성적하고 자신의 성적을 비교하셔야 되겠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합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신의 높은 내신 성적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 점수 산출 방식 보셨죠? 그리고 전년도 경쟁률이 낮았고 전년도에 그 대학에서 유난히 합격선이 낮은, 예를 들어 이 대학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평균 다른 학과들은 평균 한 2등급 학생들이 붙는데 내가 보니까 어떤 특정 학과가 한 4등급이에요. 그리고 경쟁률을 보니까 다른 과들은 20대 1인데 이 학과는 7대 1, 5대 1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런 학과들은 무조건 올해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 학과를 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학과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학과에 애들이 몰려요. 몰리게 되면 그 송사리가 많이 다니면 그 중에 대물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으면
항상 커트라인이 올라가게 돼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과 전형에 좀 한두 개, 학생부 종합 전형 하는 친구들라도 교과 전형 한두 개 정도는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 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1등급 이상 합격선이 낮아요. 내신 등급이. 그럼 뭐로 평가가 되느냐? 바로 서류였죠. 서류.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 취지는 수능이라는 단판 승부를 가지고 학생을 뽑는다. 3년 동안 너무 열심히 노력한 친구인데 수능날 배탈 났어. 그래서 시험 못 봤어. 걔는 수준이 떨어지는 친구인가? 이런 고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년 동안의 학생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뽑는 것이 어떠한가? 그러려면 생활기록부를 봐야겠더라. 그래서 이 서류라는 건 뭐냐면 생활기록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생활기록부가 우수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대학에서는 생활기록부밖에 못 보죠. 생활기록부만 보는데 글씨밖에 없잖아. 그 글씨만 쭉 읽어보니까 학생이 보이는 거야. 얘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야에 탁월한 모습이 있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역량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역량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서류를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서류가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요 학생들은 워낙 내신 성적도 좋고 하니까 좋은 대학 가겠죠? 중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2에서부터 3.6등급의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의 경우에 서류가 부족하면서 내신 수능 성적도 나오지 않는다. 어떤 요쪽을 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 똑같은 2등급대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왜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2등급이 서연고 서성안을 가는데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왜 광운명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차이는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결국 서류에 의해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한 친구들이 제법 있을 텐데 정말 방학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뭔가 하나라도 더 생활기록부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눈여겨보이는 친구들은 3등급대 아이들인데 3등급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각 학교마다 3등급이 규모가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 많은데 이 3등급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의 급이 교과 전형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대학을 가게 되니까 생활기록부의 이 서류 이것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교과 전형을 가야 되겠죠. 서류가 부족하면.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요소가 뭐냐? 3대 평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학업 역량, 또 하나 진로 역량, 또 하나 공동체 역량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보여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보세요.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도 성적으로 뽑는 거 아닙니까? 학업 역량 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적으로만 뽑을 수 있는 대학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거 이게 올해 모든 대학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대학마다 적용 방식이 평가 요소가 조금씩 달랐는데 올해는 대부분 이 세 가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통일됐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은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20%. 어떤 대학은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이런 식으로 대학마다 평가하는 어떤 그 비중은 좀 달라요. 하지만 이 세 가지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럼 학업 역량이 뭐냐?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는 거냐?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여러분 왜 다니죠? 여러분 지금 이제 2년 반을 다녔는데 고등학교 왜 다녔어요? 대학 가려고?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안 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왔기 때문에 어떤 지식들을 쌓아 나간다. 즉 고등학교는 성장하는 곳이에요. 바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3년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주어진 유식의 기회들을 얼마나 많이 활용했느냐, 즉 학업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한 친구더라도 고등학교에 와서 학업적인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대학에서 그 친구를 뽑아야 될 이유가 없죠. 대학에 와서도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 수업에 대해서 자신이 취했던 태도와 그 자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학업 성취, 학업 태도, 탐구력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탐구력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요소가 돼요. 탐구력이란 내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런저런 활동으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는 그런 부분들. 수업 시간, 문학 시간에 김소월의 시를 내가 공부했어.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공부했어요. 선생님이 이 시는 이러이러한 배경에서 나오고 이런 문장은 이런 단어는 이런 과정에서 쓰여진 거다. 내가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나니까 그냥 알고 있었던 김소월의 시가 너무나 나에게 감동적인 거야. 수업을 받았으니까 이제 유식해진 거죠. 그만큼.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아니면 저녁 때 도서관에 가서 김소월의 다른 시를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해석해보고 찾아보니까 나한테 더 그 시가 와닿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뭐예요? 내가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심화시킨 거죠. 그 모습을 대학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탐구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김소월의 시를 배운 후에 김소월의 다른 시를 찾아 읽고 이러이러한 감상의 평가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했다. 그러면 학업 역량 중에 탐구력이 높게 평가되는 거죠.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자, 진로 역량이라는 게 뭐냐? 진로 역량 여러분들은 각자 어떻게든 살겠죠. 근데 18, 17, 18, 19 굉장히 중요한 나이인데 이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학생을 대학이 좋아할까요? 아무 생각 없는 학생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생각하는 학생을 좋아하겠죠. 그거예요. 진로 역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탐색도 해보고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일까도 탐색해보고 하는 그 과정들이 진로 역량입니다. 그래서 진로 찾기가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과목 선택 우수. 자, 내가 혼자 생각해보니까 나는 역시 공학도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아. 막 진로 탐색해보니까 공대를 졸업한 친구들이 대기업에 취직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이런 거 봤어요. 그래 나는 공대생이 될 거야. 그래 놓고 과목을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 과목들만 잔뜩 선택해서 이수를 했다면 이수하고 기계공학과에 원서를 넣으면 기계공학과에서 평가를 할 때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까요? 일단 첫 번째 대학 수업을 따라올 수 없다라는 평가도 하겠지만 또 하나는 이 친구 정말 한심하다. 얼마나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으면 지 말로는 공대를 가고 싶다고 해놓고 과목을 이렇게 선택했을까.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역량은 같이 사는 거죠. 오탄이라는 선수 아나요? 오탄이가 좋은 습관 하나 있죠. 뭔지 알아요? 쓰레기 줍기. 왜? 운을 줍는다고 생각하죠. 자기의 행운을 줍는다고 생각하고 쓰레기를 줍는다. 그러면 같이 더불어 사는 입장에서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너무 좋죠. 나도 그런 친구를 내가 한번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이나 의미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난 소심했어. 학급회의 때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런데 내가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생활기록부에 녹여져 있다면 공동체 역량에 높은 평가를 받겠죠. 아무래도 학급에서 임원을 했다거나 학생회 임원을 했다거나 하면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공동체를 위하는 행동이나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에다 물어보면 이래. 대학에다가 반장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럼 대학에서 아니요,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반장을 해본 친구들은 학급이 엉망이 되면 본인이 되게 좀 책임감을 느끼고 좀 잘해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성숙되는 의식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역량에서 높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꼭 그것 때문에 합격한다 불합격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학은 얘기하지만 실제로 공동체 역량이 성장하는데 그런 경험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반장, 부반장 같은 뭐 회장, 부회장 같은 그런 큰 역할이 아니더라도 조별로 모였을 때 조장을 해서 그 책임감을 느꼈거나 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봅시다. 지금 96점짜리 학생이 있네요. 이제 여러 성적도 대학에서 평가를 해요. 96점짜리 학생, 영어가 96점이야. 여러분 잘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대학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본 두 개의 학교, 어떤 학교는 영어를 그 모의고사를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학교예요. 모의고사를 보면 전교생의 3분의 1이 1등급이 나오고 나머지 3분의 2가 거의 3등급 이내의 학교가 있어요. 실제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학교에 있어요. 일반고입니다. 반대로 정말 충격적이었던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 없겠죠? 서울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 기초반에 그 컨설팅을 갔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학생들이 BOY를 못 읽어요. 보이를 못 읽는 거야. 고등학생이. 똑같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이 1, 2, 3등급 안에 드는 모의고사 1, 2, 3등급 안에 드는 학생들로 존재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알파벳조차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자, 모든 학생들이 3등급 안에 들어가는 전국 모의고사 3등급 안에 들어가는 영어 실력을 가진 학교에서는 영어 문제를 쉽게 낼까요? 어렵게 낼까요? 어렵게 내야지. 어렵게 내야 변별 등급을 나누잖아. 어렵게 내요. 그 학교에서 96점이야. 걔는 진짜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겠죠. 반대로 알파벳도 모르는 학교에서는 영어 문제를 쉽게 내겠죠. 그러면 영어 문제를 쉽게 내면 누가 96점이 나오느냐? 중위권 학생. 성적이 낮은 아이들을 위해서 문제를 쉽게 냈더니 성실한 중위권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탁월하지 않지만 96점이 나와요. 그럼 대학이 이걸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3년 전, 4년 전만 해도 대학이 이거 평가하기가 쉬웠어요. 영문과에서 영어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은 거야. 근데 96점인 거야. 뭐만 보면 될까요? 이 학교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야? 그것만 보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2년 전부터 블라인드 평가를 해요.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이 96점 정도가 진짜 실력자라면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 예를 들어서 영자 신문을 읽고 요약한다든지, 영어로 발표를 했다든지, 영어로 영작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96점이야. 그러면 그 학생은 진짜 찐 96점 실력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이런 영자 신문을 읽고 발표를 하고 영작을 하고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대학들이? 그게 교과 세특이지. 교과 세특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에 이제 교과 세특도 많이 정리를 할 텐데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리학이 84점이야. 이거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만약에 이 친구가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물리 지식이 제로였겠지. 근데 물리를 선택해서 들었기 때문에 84가 나왔겠죠. 그럼 대학에서 궁금한 건 왜 선택했을까? 저기서 배운 것은 뭘까? 그게 뭐로 나타난다? 교과 세특. 교과 세특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치가 높다고 해서 여러분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가 높다고 무조건 게임을 이기는 게 아니죠.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이것이 확인될 때 역량으로 인정이 되면 합격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좋은 세특 보실까요? 한양대학교에서 공개한 세특이에요. 어떤 세특이 좋은 세특이냐? 물리의 2라는 데 물리 2인데 얘는 태도가 좋아요. 호기심이 많고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요. 동아리 활동에서 친구들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이 있고 모르는 부분은 선생님께 여쭤보면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없으면 학생들은 배울 수가 없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도를 받아서 더 큰 결과를 만들어냈고 관심도 생기고
양자물리에 조사했고 이것을 더 발전시켰고 이에 그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죠? 1교시 수업이 끝났는데 그것을 더욱더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확장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완전히 드러나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좋은 세특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세특이 나왔는데 이 학생의 성적이 점수 50점, 등급은 6등급 이렇게 되면 이 평가는 또 좋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3등급 정도 선에서 이런 세특이 나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독서 세특이에요. 독서 세특인데 읽어보면 암과 관련된 얘는 독서 수업을 들은 걸까요? 아니면 의학 수업을 들은 걸까요? 알 수가 없을 만큼 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대해 대학들이 평가가 다릅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뭐라고 지난 겨울에 얘기했냐면 독서 수업이다. 독서 수업에서는 제발 독서 수업의 본질에 대해서 독서 수업의 본질이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고 지식과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 능력을 좀 봤으면 좋겠다. 독서 시간에 왜 의학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써놨냐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에 가톨릭 대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글을 보고 학생이 특정 분야에 관심이 많다. 너무 좋다. 이런 학생 우리는 좋아한다.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대학에 따라서 관심도를 높게 평가하는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교과의 성취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두 가지가 좀 병행돼서 세특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 화면은 학생이 개설되어 있는 과목과 음영 처리가 된 것은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에요. 자, 여기서 이 학생은 선택 과목을 보시면 국어는 5과목 선택을 했고 영어 5과목, 수학은 3과목 선택했어요. 딱 봐도 보자마자 이 학생은 수학을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국문과를 지원했으면 이렇게 선택한 과목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경제학과를 지원했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될까요? 그렇지. 경제 수학을 개설해 줬는데 지가 안 들었어. 그래놓고 대학은 경제학과를 쓴 거야. 평가가 좋게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물론 앞서서 봤던 어떤 대학처럼 0.06대 1이면 붙겠죠.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치열한 경쟁에서는 붙을 수가 없어요. 붙기가 쉽지 않아요. 자, 한번 또 평가를 해볼까요? 자, 2.5등급이에요. 내신 2.5등급인데 이제 여러분들 평가할 때 항상 따져봐야 돼요. 1등급은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는 상징적인 등급인 건 맞아요. 그 대학들이 1등급이 몇 개 있는가 찾아봅니다. 그럼 이제 똑같은 2.5등급이야. 근데 1등급이 있는 학생과 1등급이 없는, 그러니까 2.5등급이 1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2.5등급인 학생이 있고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성돼서 2.5등급인 학생이 있죠. 그래서 그 차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특정 교과에 1등급이 있고 서류 평가가 우수한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최상위권 15개 주요 대학에 지원하고 합격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반면에 서류 부실, 즉 세특이나 이런 데서 알 수가 없어. 얘가 영어가 96점인데 영어 세특을 보니까 그냥 착하고 성실하대요. 그럼 대학에서 판단할 방법이 없잖아요. 얘의 실력적인 부분들, 공부 실력적인 부분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낮춰서 학종을 쓰면은 그나마 또 합격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면에 이제 1등급이 없는데 서류가 우수하다. 그러면 이제 비슷한 대학 쓰면 되고요. 1등급도 없는데 서류도 부실하고 그랬을 때는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인데 수능이 나오면 좀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 수능이 안 나오면 수능 최저가 낮은 학교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으로 판단해 보는 것도 재밌게 진학 공부를 해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전체 성적이 높지 않더라도 특정 계열의 과목의 성적이 높거나 이러면 괜찮아요. 영문과 지원하는 학생들 영어 1등급이면 좋아요. 중문과, 일문과 역시 중국어나 일본어 1등급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학과 지원하는 학생들, 뭐 역사 과목 1등급이면 좋겠죠. 공대 준비하는 학생들 물리나 화학 과목이 1등급이면 당연히 좋겠죠. 그다음에 보통 이제 합격은 확신할 수 없어도 불합격되는 거 쉽게 구분되거든요. 너무 부실한 생활 욕구는 금방 딱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논술입니다. 논술은 그냥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중위권 대학교 논술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정시로 가려면 만만치 않은 대학들의 논술인데 이런 거 좀 참고로 하시고요. 여기 이제 요 일부 이제 주목해야 될 논술이 있는데 가톨릭대, 서경대, 성신여대, 여러분 성신여대 쓸 일이 없겠죠? 가톨릭대와 서경대가 이제 대표적인 학교인데 수능 이전의 논술이에요. 수능 이전의 논술을 보는 학교, 가톨릭대만 하더라도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하려면 한 2등급 대 정도, 2.8, 2.9, 아니면 3.1 요 정도 사이에서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해요.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한 3점에서 3.5등급 사이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해요. 그렇다면 가톨릭대 논술은 누가 보느냐? 내신 성적이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많이 보는 게 가톨릭대 논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자신의 성적이 4등급, 5등급,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4등급, 5등급 이하로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그 가톨릭대처럼 수능 이전에 4, 5등급 대 학생들이 적극 많이 지원하는 학교에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하대 아주대는 수능 끝나고 3주 뒤에 논술을 보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약수령 논술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 수원대, 한신대 같은 경우에는 5등급 대 학생들도 많이 합격하는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원주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있잖아요. 거기도 논술 전형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논술 전형이 좀 속된 말로 널널한 그런 학교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가톨릭대 보세요. 아까 9월 15일에 원서 접수 마감인데 지금 10월 8일에 논술을 봐요. 그러니까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 그 학생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할 필요가 있죠. 미리. 그리고 그 모의 논술을 보면 모의 논술에 나온 내용이 경제 파트잖아요. 어떤 특정 대학의 모의 논술인데 경제 파트가 나왔거든요. 실제 시험에서도 경제 파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의 논술도 한 번쯤 참고하셔라. 자, 그 정도로 여기는 논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서서 우리 앞에 선생님이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성취 기준에 따라서 이제 수능이 출제가 되는데 국어, 수학, 영어는 자 보세요. 독서의 성취 기준을 보면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이해하고 읽는다가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글을 이해하고 읽는 능력이니까 수능에서 다양한 글을 제공해 주겠죠. 그러니까 교과서 외부의 지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탐구는 보세요. 탐구는 유전 현상, 문화 변동, 개념이죠. 이 개념을 묻겠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탐구는 교과서의 개념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는 교과서를 통해서 내용적인 것을 이해한 다음에 새로 던져진 문제들을 풀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자, 국어. 자, 보세요. 이 친구 잘 보이나요? 이 친구 보면은 지금 국어가 40번부터 41번, 43번, 44번이 틀렸어요. 자, 이 친구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국어 시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죠? 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문학, 문학,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은 상대적으로 어렵다, 쉽다. 근데 왜 이 친구는 선택 과목이 틀렸을까요? 시간 부족. 근데 이 친구 왜 시간이 부족했을까요? 앞번부터 풀어서. 그래서 자기가 시간이 부족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뒤에서 틀리면, 쉬운 문제 틀리면 마이너스가 크니까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앞에 것을 풀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역시 문제는 처음부터 풀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쭉 풀다가 뒤에 쉬운 문제를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자, 17번까지 비문학입니다. 그 다음에 34번까지 문학이에요. 자신이 어떤 부분이 더 강점이 있는지 시간 안배를 하고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 한번 볼까요? 수학은 2점짜리, 3점짜리 문제가 있고 4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수학의 2점, 3점짜리 문제는 총 몇 점일까요? 총 만점이? 2, 3점? 48점입니다. 그러니까 48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48점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내가 모의고사 수학에서 40점대가 나온다면 그 친구는 지금 어려운
4점짜리 문제를 풀기보다는 2점, 3점짜리부터 맞춰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8점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틀렸던 21번, 22번, 그다음 29번, 30번 이런 문제들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건 틀려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들은 안 틀려야 되고요. 예, 안 틀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배치표입니다. 배치표는 이제 이러합니다. 지금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은 학과가 많고 학과에 따라 호불호가 강하고 합격선이 달라요. 그래서 다양하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렇게 맨 위에 의치한수 과학특성화대학은 1등급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권 대학들의 그 대략적인 영어와 그다음에 국수탐 성적을 한번 쭉 나열해 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권에 정시로 가기 위해서는 3등급 3개 이상이 필요하다. 수능에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는요. 일부 대학에서 그 확통만 봐야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의 한의학과, 지리학과, 간호학과, 대구한의대, 동의대 한의학과, 인제대 약학과는 미적분 학생들은 응시할 수가 없고 확통본 학생만 응시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대학교가 과학2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대학교 과학2 포기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2를 그동안 봤던 상위권 아이들이 과1으로 넘어오면서 과1의 원래 성적을 유지했던 친구들이 자기는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위에 상위권이 넘어오면서 그 성적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2가 지금 그 약간 좀 준비된 자와 준비 안 된 자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면서 옛날 아랍어처럼 운에 의해서 성적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존재하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번에 400명 정도를 내신 성적을 반영해서 뽑는 이런 전형이 만들어져서 각 대학들이 정시에서도 내신을 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는 또 역시 거점 국립대학이 최고입니다. 그 몇 년 전에 공기업들을 다 이제 지방으로 옮겼고, 각 공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자기네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신입사원을 30% 이상 채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몰려있는 거점 국립대학이 취업이 좀 잘 되고요. 그다음 거점 국립대학은 아무래도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국가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웬만한 사립대학교 서울 수도권의 이제 속칭 어정쩡한 사립대학보다는 훨씬 더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취업도 잘 되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외에도 국립대학은 일반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학은 거점 국립대학하고 일반 국립대학인데, 거점 국립대학은 거의 모든 학과,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학과가 다 들어있는 학교고요. 일반 국립대학은 이제 일부 그 지역의 특성에 있는 학과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일반 국립대학인데, 취업을 위해서는 이런 국립대학은 선택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비 전략을 가서 좀 몇 가지 볼게요. 작년 수능 성적을 분석해 보니까 남녀별 분석을 했어요. 그 평가원에서 보니까 남학생들이 국어가 약하고 여학생들이 수학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이런 수학의 장점을 잘 살려서 자신들의 장점이 살 수 있는 논술 전형이라든가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 남학생들의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 대충 듣고 얼버무려서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사고방식인데, 이런 사고방식들을 고치셔야만 여러분들 성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3월부터 아까 6월까지 성적들이 대부분 떨어졌잖아요. 근데 남학생들은 고3 때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여학생들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남학생들은 그 긍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도전적인 부분들이 강해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고3이 돼서 공부에 그동안 이제 남학생들은 바쁘잖아요. 수업 끝나면 축구도 해야 되고 농구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빴는데, 고3 되면서 여전히 축구도 하지만 눈치도 많이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좀 늘었죠.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풀게 되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과감한 도전을 하게 되고 과감한 도전에서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그 남학생들만의 장점을 잘 살려서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막 얘기할 문제 수학 같은 거 서로 더 잘 풀려고 이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같이 풀어보기도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학생들 절대 안 합니다. 예. 여학생들은 자기가 문제를 풀 때도 완벽하게 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꼬이죠. 근데 남학생들은 틀리면 틀리는 대로 무조건 풀죠. 이게 진짜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과감한 시도들을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가 입시 사이트 볼까요? EBSI가 있어요. EBSI는 그 앞서서 우리 강의하셨던 선생님과 그 다양한 우리 스타 강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과목별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인터넷 강의가 뭐가 좋아요? 아까 그 카이스트 학생처럼 내가 못 알아들으면 끊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들으면서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 개념들을 정리하기에 좋고요. 그 다음에 EBS 대입 상담실이라고 있어요. EBS에 들어가면은 저 입시정보라고 있는데 입시정보 클릭하시면 뭐 제가 나온 영상도 보실 수가 있고 이 대입 상담실에 들어가시면 내가 게시판에다 자기의 이야기를 쓸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한 3등급에 서울 수도권의 어떤 미디어 학과를 가고 싶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가능할까요? 이런 내용들을 쭉 쓰시면 거기 24시간 안에 답변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사이트가 있거든요. 대기업 사이트는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화 상담도 해보시고 여기는 이제 대학들이 대입정보센터라는 곳을 클릭하면 이렇게 대학의 결과도 이런 식으로 몇 등급에 합격했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대기업 사이트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은 가장 즐거운 순간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즐거움들이 있지만 공부의 즐거움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이제 뭐 수업 특히 이제는 좀 수업이 많이 이제 3학년 2학기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3학년 2학기에도 자신이 현재 듣고 있는 수업들 또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입은 꿈을 이루는 과정인데요.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고등학생들이 노력만 해주면 자기의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국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임을 해요. 똑같은 선생님이 담임을 하셔서 학생이 중학교 올라갈 때 너는 공부 글렀어. 너는 실업계 중학교로 가. 너는 공부해서 대학 가. 인문계 중학교로 가. 선생님이 결정을 해줘요. 그리고 그 벽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튼스쿨이라는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 뭐만 잘하면 돼요? 사실 공부만 잘하면 돼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나왔든 간에 수능만 잘 보면 되고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이라고 하는 것이 저 지겨운 공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저거 하나만 해결하면 많은 부분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점이 또 한편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